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이 되더니 이제 진짜 마지막 강의가 왔습니다. 마지막이라서 좀 이렇게 잘 마무리를 할까 해서 뭐 저번에도 정장을 입고 찍었던 수업이 하나 있었지만 그거는 밝기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뭐 그날은 또 그냥 다른 것 때문에 그냥 한번 그냥 입고 왔던 건데 오늘은 마무리라는 마음으로 한번 정장을 입고 마지막 수업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마지막 단원이고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192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현대세계의 변화 6번째 단원이고 오늘 한 번에 수업을 할 겁니다. 일부러 더 막 깊게 안 들어가고 간단하게 흐름만 잡아가면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현대세계의 변화 부분 많은 설명을 하려다 보면 국제정치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국제경제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부분들이라 많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수준으로 일단 이해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요 6단원 현대세계의 변화에서 2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선생님이 이따가 나중에 다음 마지막 강의로 오늘이 이제 내용상으로는 마지막 강의인데 다른 거 이제 좀 더 다뤄볼 부분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는 좀 이따가 수업 다 마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자, 그럼 냉전체제, 탈냉전, 그 다음에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같은 것들을 주요 핵심 키워드로 삼아서 이번 6번 현대세계의 변화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머릿속에 떠올려줘야 되는 것, 대단원 5단원은 어떻게 끝났어요? 대단원 5단원 제목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 제국주의와 두 차례 세계대전입니다. 자, 마지막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국제연합이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전후 처리가 만들어지는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까지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6단원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첫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어. 자, 그러면 어떤 나라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1922년에 시작이 되었던 어떤 나라?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굳건하게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승전국입니다. 그래서 자, 끝난 이후에 동유럽 여러 나라의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자, 지도로 보면 소련, 러시아 지역과 맞닿아 있는 유럽 지역이 동유럽 지역이거든요. 유럽 중에 동쪽 지역. 그래서 공산주의의 영향력을 받은 공산주의 여러 정부들이 수립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막아야겠다. 즉, 미국을 앞세운 여러 자본주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 소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 공산주의 정부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 그냥 눈 뜨고 보고 있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 나라들은 지금 전쟁이 막 끝나서 유럽이 또 제2차 세계대전의 또 한복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이제 막 끝나가지고 이 나라들은 소련을 막을 힘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 주인공은 다시 미국입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던 자, 동유럽은 이미 먹혔어요. 자, 그런데 동유럽을 거쳐서 이제 소련이 다음 타겟으로 잡고 있었던 데가 어디였냐면 그리스와 터키였습니다. 여기 좀 체크를 해두세요. 그리스와 터키 쪽에다가 자, 이런 느낌입니다. 자, 미국이 그리스와 터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군사 경제적 지원 빵빵하게 해줄 테니까 그리스, 터키 너희들 공산주의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었던 이 그리스와 터키 지역에다가 군사 경제적 지원을 약속한 자, 체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합니다. 이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이름을 따서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하는 내용, 이런 이름의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자, 소련의 공산주의 정부는 확장되어 가고 있고요. 미국은 그걸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린 이러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냉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콜드워라고 부르고요. 왜 콜드워예요? 이게 직접적인 군사적 대립으로 바로 나타나진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냉전 체제 기간에 실제 전쟁이 없었냐? 아니에요. 이따 많이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냉전이라고 하는 시기 전체, 이 냉전 체제가 성립되어가는 이 시기를 보면 공산주의 세력의 확장, 그걸 막으려는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하는 그 대립 속에서 정치, 경제, 군사적 대립이 있지만 그게 실제적인 열전이라고 하죠. 실제적 전쟁으로 터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콜드워라고 이제 불렀던 겁니다. 거기에다가 트루먼 독트린이 1947년 발표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서유럽 경제의 재건. 자, 서유럽. 자, 동유럽 지역은 이미 공산주의 정부가 세워졌어요. 이 서유럽까지 오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왜? 서유럽도 지금 굉장히 세력이 약해졌거든요. 제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래서 자, 뭐래요? 서유럽 경제 재건을 위해서 대규모의 돈, 기금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뭐 요것도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마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계획을 제안했던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마셜 계획, 마셜 플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플랜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에 소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소련도 세력 확장을 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소련은 더욱더 똘똘 공산주의 정부들을 똘똘똘똘 뭉치기 위해서 자, 정보기관을 만들었다는 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감시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정보기관이었던 동그라미 쳐보죠. 코민포름, 인폼 이거예요. 인폼, 인포메이션, M 맞죠? 인포메이션. 그리고 공산주의가 커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따서 코민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코민포럼과 그 다음에 경제적 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동유럽 경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뭐를 설립하였다? 코메콘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선생님이 중요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도를 좀 쓸 텐데 이따가 연표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나중에 다 업로드 해 줄 건데 거기에 그 연표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는 훨씬 더 자세하게 연도를 집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지금 설명 정도를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계속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자, 요거는 미안해요.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보죠. 자, 이렇게 트루먼 독트린과 마셜 계획에 대해서 또 소련은 대립하면서 코민포럼, 정보기관인 코민포럼과 동유럽 경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코메콘을 설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대립을 하고 있고요. 또 군사적 대립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나토를 결성합니다. 요즘에 여러분 뉴스 보면은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 엄청 많이 들었죠. 그 나토예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요 나토를 결성을 하자. 여기에 질 수 없었던 소련 측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여기도 조약기구입니다. 바르샤바, 폴란드의 수도죠. 요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기구를 결성해서 요 1955년 요건 연도가 써있네요. 군사동맹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바르샤바 조약기구 같은 경우에는 군사동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선생님이 자꾸 색깔이 안 맞네요. 미안해요. 자습 주다가 수업을 오랜만에 촬영하니까 바르샤바 조약기구, 군사동맹을 강화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보면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되어서 확장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서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이제 냉전 체제가 점점 성립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적으로도 여기에 대항하면서 소련 같은 경우에는 코민포럼, 그 다음에 경제협력기구라고 할 수 있는 코메콘을 설립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하는 걸 만들고 이에 질 수 없었던 소련 측도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라고 하는 걸. 자, 바르샤바라고 하는 게 왜 B인데 W냐 이럴 수 있는데 월소, 영어로 월소라고 하는데 이쪽 지역 언어가 W를 B 발음으로 읽죠. 그래서 바르샤바라고 해요. 자,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결성해서 군사 동맹을 강화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냉전 체제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수업을 어떻게 들으면 되냐면 요 주제 위주로 들으시면 되고 이따 마지막 연표로 가지고 한번 쭉 시간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공부하고 복습할 때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제로도 좀 보고 시기로도 좀 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 체제가 이렇게 형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자, 그럼 몇 가지 자료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트루먼 대통령의 의회 연설 1947년입니다. 자, 오늘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는 두 가지 생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생활 방식은 다수의 의지에 기초하며 자유로운 제도, 종교의 자유, 정치적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다른 생활 방식은 소수의 의지로 다수를 강제한다. 이 방식은 테러와 억압, 언론과 방송 통제, 선거 조작, 그리고 개인에 대한 억압으로 가득 차 있다. 이쪽이 지금 자본주의, 자유주의 진영, 이쪽이 공산주의 진영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느껴지어야 돼요. 저는 모든 민족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 그래서 무엇보다 재정적인 지원, 이 트루먼 독트린 그리스와 터키의 군사 재정적 지원 빠방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건 다른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마셜 플랜입니다. 얼마나 미국이 돈을 쏟아 부었나? 어디에? 서유럽에다가요. 그래서 지금 그리스, 터키에다가도 지금 돈 쏟아 붓고 있는 거 보이죠? 그리고 서유럽에다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 붓습니다. 영국, 이거 여러분들 이거 원 아니에요. 다 달러예요, 달러.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붓습니다. 결국 미국 뭐 하겠다는 거야? 이 돈을 쏟아 붓는 마셜 플랜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돈 쏟아 부어 줄 테니까 너희 공산주의 하지 말라는 거죠. 공산주의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 써있죠. 소련과 동유럽은 마셜 계획을 거부하고 코민포럼을 결성하고 또 뒤이어서 경제협력 기구인 코메콘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민포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정보기관인데요. 공산당 정보국으로서 여기 보면 정치적 상황 분석 또 감시하는 거, 그 다음에 공산당이 어떻게 활동할 거다라고 전 세계에 있는 공산당 정부, 공산주의 정부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들을 코민포럼이 수행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날개에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냉전체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는지 그 대립의 양상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독일에서 날카롭게 대립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 자, 서베를린을 점령하고 있던 미국, 영국, 프랑스가 서독 지역에 새로운 통화, 화폐 제도를 도입하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단행했고 독일은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었고 베를린 장벽에 건설됐대요. 지금 교과서가 좀 불친절하죠? 자,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가 마지막까지, 이제 일본이 마지막까지 버티지만 또 독일이 이제 전쟁을 시작했던 나라잖아요. 자, 이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할 점령이 된단 말이죠. 그 분할 점령이 되는 상황부터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를린 봉쇄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지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세요, 지금. 자, 교과서에 없는 지도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자, 이거 보면, 자, 이게 전체 독일입니다. 그런데 독일을 네 나라가 분할 점령을 하게 돼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교과서 앞부분에 5단원 마지막 전후 처리 부분에 보면 분할 점령했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록색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 이렇게 연합국 네 나라가 이렇게 나눠서 분할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독일의 수도가 어디예요? 베를린이죠. 베를린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딱 여기에요. 동독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거든. 여기 어디? 소련 점령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베를린은 수도잖아요. 수도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베를린도 나눠 먹어요. 이렇게 보면은 서베를린 지역이 프랑스, 영국, 미국이 나눠 먹고 있죠. 그 다음에 동베를린 지역이 소련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봐봐. 서베를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대했으니까 이렇죠. 서베를린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상황인 거야? 사실상 소련에게 둘러싸여 있는 섬 같은 지역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서베를린 같은 지역은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소련에 둘러싸여 있는 섬입니다. 섬. 대신에 이 베를린 봉쇄라는 게 하기 전에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뭐 물자도 왔다 갔다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무슨 상황이 발생을 한 거냐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일과 베를린을 분할 통치하던 미국, 영국, 프랑스는 서독을 어디? 여기. 이 선 왼쪽 서독 지역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즉 세 개 지역으로 나눈 게 아니라 아예 통합해버리고 아까 우리 교과서에 봤듯이
화폐개혁을 단행합니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서독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화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러자 소련이 야 너희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하면서 반발하면서요. 소련이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자 뭐 이렇게 뭐 어디쯤인지 그냥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뭐 이렇게 연결돼 있었다고 치면 이 길을 그냥 봉쇄해버리는 거죠. 이 길을 봉쇄해버립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베를린으로 가는 길을 봉쇄해서 서베를린을 고립시키는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를린 봉쇄라고 부르는 겁니다. 2년 동안 베를린이 봉쇄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풀어주기는 하지만 그래서 요 베를린 봉쇄와 관련해서 자 다시 한번 다른 교과 지금 여러 교과서에 있는 자료를 다 가지고 온 겁니다. 우리 교과서가 조금 부실해서 이 부분이 자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에 의해 분할 점령됩니다. 베를린도 분할됐어요.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베를린도 분할돼서 서베를린은 서방 측 영국, 프랑스, 미국에 동베를린은 소련 측에 속하였다. 서방 측이 서베를린을 단일 행정구역으로 통합하고 서독 지역도 단일 행정구역 통합하고 불안감을 느낀 소련은 서방 측에서 베를린으로 통하는 육지길 그 다음에 수로 모두 봉쇄하는 그래서 봉쇄된 서베를린 지역에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 사진이 서베를린 지역에 비행기로 물자를 떨어뜨려 주면서 이제 버티게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교과서에 있는 서술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서베를린을 도입하자 새로운 통화제를 도입하자 소련은 베를린 봉쇄를 단행하게 됩니다. 이후에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게 되고요. 1961년이 되면 베를린 장벽이 건설이 됩니다. 유명한 베를린 장벽. 즉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게 되는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된 것처럼 이때 정말로 분단되어 있었거든요.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그 베를린 장벽이 61년에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거든요.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 동안 약 30년 정도 동안 이제 베를린 장벽은 세워져 있을 겁니다.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서. 자, 그러면 독일에서 이렇게 거세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 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으로 봐야 되는 부딪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이거예요. 쿠바, 요거 뭐라고도 부르냐?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부릅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부르고 1962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1962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자 뭐냐면 진짜 이게 간단한 설명이에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등 양진영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왜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쿠바의 위치를 모르니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교과서 이 부분도 좀 안 나와 있어서. 자, 당시의 미국 대통령,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의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자, 쿠바 섬에서 1년에 공격용 미사일 기지가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됐대요. 쿠바로 이동 중인 모든 공격용 무기를 수송하는 선박은 봉쇄될 거다. 쿠바에서 발사된 핵 미사일이 서반구의 특정 국가를 타격하게 되면 이거는 미국을 공격하지 않더라도 소련이 미국을 공격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보복 공격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해서 당시에 소련을 이끌고 있었던 사람이 흐르쇼프라는 사람이고요. 니키타 흐르쇼프라는 사람이고 여기에 있는 케네디 대통령이 서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는 서로 발씨름을 하고 있는 그런 풍자한 그림인데요. 자 그러면 쿠바가 어디에 위치해 있길래 여기가 미국입니다. 여기가 쿠바예요. 보세요. 소련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해서 여기에 핵탄두를 가져다 놓을 수만 있으면 소련은 언제든 미국을 협박할 수 있습니다. 왜? 정말 미국 바로 턱 밑에다가 핵미사일을 갖다 놓고 협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이 정말 극비리에 쿠바와의 얘기를 통해서 여기에다 미사일 기지 건설하고 핵미사일 탄두 같은 것들을 여기에다 이제 막 갖다 놓고 있는 과정에서 미국 쪽 정찰기가 이쪽을 보고 저기 좀 이상한데? 라고 해서 미사일 기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제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시작이 된 거죠. 미국은 치워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련 못 치우겠는데? 라고 하면서 정말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갔었던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구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시기는요. 어찌됐든 양쪽 다 이제 제2차 세계대전 끝난 지 20년도 안 됐는데 정말 또 3차 세계대전? 근데 이번엔 정말 핵전쟁이라고 하는 그 초유의 위기 상황 속에서 양쪽 다 한 발씩 물러서면서 전쟁까지는 가지 않게 되었죠.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의 대립은 얘기했죠. 아까 냉전 체제 기간에 완전하게 전쟁,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한 건 아니지만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의 전쟁은 많았어요. 특히나 아시아 지역에서 많았습니다. 왜? 한반도, 우리 땅에서도 있었잖아. 6.25 전쟁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또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도 공산 진영의 북베트남 지역과 그리고 자유민주 자본주의 진영의 남베트남 진영으로 분단되어서 베트남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베트남도 공산화가 됐었죠. 베트남도 공산. 여기에 이제 미국이 참전, 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게 1964년인데요. 1964년부터 북베트남의 승리로 확정이 되었던 1975년까지를 대체로 베트남 전쟁으로 우리가 잡는데 베트남 전쟁 자체는 전쟁이라고 봤을 땐 더 앞부터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시작 연도야 그렇다 치더라도 요때쯤 끝납니다. 베트남 전쟁이.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베트남 전쟁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해 주면서 또 경제 개발에 또 많은 자금 지원이라던가 우리나라 군사 지원을 받는 모습들도 있었죠.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연도를 좀 봐도 보세요. 연도를 좀 봐도 보면 무슨 뜻이냐면 요걸 봐봐요. 요걸 봤을 때 좀 이따가 우리가 제3세계 얘기할 거고 냉전의 완화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냉전의 완화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처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배우게 되는 게 1969년의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은 75년에 끝났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도 보면서 아 무슨 완화야. 이때 전쟁 중인 거 아니야? 그럼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역사를 딱 무 자르듯이 딱 끊어서 생각하려고 하지 맙시다.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요. 뭐 자고 일어났더니 냉전 완화 시작? 자고 일어났더니 냉전의 성립 시작 이거 아니에요. 물론 냉전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중간쯤에 전쟁이 진행 중일 수도 있고 그런 겹쳐있는 시기가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납득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보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를린 봉사 아까 쭉 봤고 쿠바 미사일 위기까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제3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3세계. 자, 그럼 1, 2세계는 뭐겠어요?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을 1, 2세계라고 했을 때 나는 자본주의 진영도 공산주의 진영도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다라는 뜻입니다. 제3세계라고 하는 뜻은요.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독립국가들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그런데 이 새로운 독립국가들이 뭐 어떤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공산주의 진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자본주의 진영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지 않은 나라들이 뭘 선택했냐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들 중, 즉 신생 독립국가 중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 중에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겠다. 우리는 너희 쪽 어디에도 동맹을 맺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겠다. 비동맹 중립주의는 그 뜻입니다. 동맹을 맺지 않는 중립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 몇 세계? 제3세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3세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대표적이었던 나라가 인도였고 또 요때는 뭐 어쨌든 중국도 공산주의 진영이긴 했지만 요 제3세계 운동에 또 어느 정도 주역으로서 또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인도가 독립을 했어요. 우리 저번에 인도 마지막 참고 수업 들은 사람들은 그 인도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도가 독립을 했습니다. 인도 독립 이후의 이야기예요. 인도의 네루 그 총리와 그다음에
중국의 저원라이가 발표한 평화 5원칙. 평화 5원칙이 1954년에 발표가 되는데 이걸 기초로 해서 이듬해인 몇 년? 1955년에 인도네시아에 있는 반둥이라는 곳에서 반둥회의라고 하는 게 열립니다. 이게 뭐예요? 제3세계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아프리카의 29개국 대표들이 모여서 뭘 발표했다? 평화 10원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합니다. 평화 10원칙을 발표하면서 제3세계라고 하는 게 공식적으로 성립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제3세계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평화 5원칙, 평화 10원칙을 이어가면서 이때 제3세계 성립이 공식화되었다. 1955년 어디서? 반둥회의에서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제3세계의 성립이 공식화된 이후에 이 제3세계 활동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1961년에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그 다음에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이 베오그라드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제1차 비동맹 회의를 개최합니다. 자, 이 나라들이 그러니까 왜 자꾸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뭘 자꾸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진영도 공산주의 진영도 아니라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들로서 좀 세계의 평화에 기여를 하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비동맹 회의에서 뭐가 결정됐대요?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군사동맹, 예를 들면 떠올라줘야 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WTO 같은 것들, 그래서 군사동맹에 불참, 우린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비동맹 국가들 사이에 협력을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러한 제3세계가 만들어지고 제3세계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제3세계를 공식적으로 성립했다라고 보여주는 반둥회의에서 결정됐던 평화 10원칙이 뭔지 좀 한번 보도록 하죠. 평화 10원칙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자. 모든 국가의 영토 및 주권을 존중하자. 모든 인종과 국가 간의 평등을 인정하자. 다른 나라가 내정에 간섭하지 말자. 그 다음에 모든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자. 강대국에 순종하는, 완전히 미국 위주로, 소련 위주로 가는 강대국에 순종하는 집단안보. 미국 중심의 나토,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이런 집단안보를 배제하자. 요 5번, 6번은 조금 연결이 되겠죠. 국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게. 영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에 반하는 무력 사용을 삼가하자. 국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자. 전쟁 이런 거 좀 그만 좀 하자. 상호 이익과 협력을 추진하자. 정의와 우리가 각각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으로 해줘야 되는 의무들을 우리가 존중을 하자. 요런 평화 10원칙. 어디서? 반둥회의에서 결정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냉전 체제가 성립되고 이어져 나오는 그 중간 즈음에 이제 제3세계가 뽕 하고 튀어나와서 제3세계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냉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똑같은 모습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죠.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전의 완화입니다. 자, 제3세계도 비동맹 중립주의라고 하는 걸 내세우면서 뽕 하고 나타나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과 소련의 대립에서 벗어나 어떤 노선, 독자 노선을 추구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에서도. 원래는 봐봐.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 냉전 체제 속에 들어가 있는 딱 이분법적 구도로 보면 미국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뉘어지는 요 체제 속에 들어있는 나라들 봐봐. 그 다음에 여기에 속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제3세계 국가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가고 있는데 요 제3세계가 활동을 하니까 여기에 속해 있었던 나라들 중에서도 나 독자 노선 걸을래 라고 하는 나라들도 나타나고 있었다. 요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얘들아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은
전쟁으로 많은 피해를 입으면서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지만 유럽도 원래부터 하나하나가 강력한 강대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여러 나라들이 미국, 소련에 대항해서 유럽 경제공동체, EC라고 얘기하거든요. EC. 유럽 경제 공동체를 구성합니다. 이 이전에 유럽 철강 석탄 공동체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도 유럽만의 뭔가 스스로의 연합을 구축해 나가는 시작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1958년 EC가 만들어지고 나서 차츰차츰 유럽이 여러 통합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이따가 보겠지만 마지막 1993년 EU 유럽 연합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도 약간 미국과 소련이 아니라 우리 유럽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서 조금씩 독자 노선을 겨루려고 하는 모습. 그 중에서 또 나토, 여기 나토죠, 이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중요 국가로 들어가 있었던 프랑스. 당시 프랑스가요, 우리도 핵 개발할래, 왜 니들만 해? 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핵 개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자 원래 이제 핵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라던가 이런 나라들이 야, 너희가 핵 개발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우후죽순으로 다 핵 개발하게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프랑스의 핵 개발을 놓고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프랑스가 그러면 그럼 나토 나가 라고 하면서 프랑스가 미국 중심의 북대서양 조약 기구 통합군을, 나토군을 탈퇴하게 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긴 해요. 돌아오긴 하는데 어찌됐든 요때 잠깐 또 프랑스가 나토군을 탈퇴하는 그런 모습, 이런 독자 노선의 모습들도 볼 수 있고요. 자, 또 중국은 사회주의 이념과 사회주의 진영 내의 주도권을 누구랑 다투겠어요? 소련이랑 다투겠죠. 소련이랑 다투면서 또 국경 문제까지 있으면서 소련과 분쟁을 겪게 되는데,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 중소 분쟁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자, 그럼 국경 문제가 있구나. 뭐 그렇다 칩시다. 사회주의 진영 내의 주도권 다툼, 그럴 수 있고, 그럼 사회주의 이념으로 왜 다툴까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중소 분쟁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요. 이따가 중국과 소련 얘기할 때 요 얘기가 조금 더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 분쟁 같은 것들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독자 노선을 거리려고 하는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봤고요. 뭐니 해도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다 쓰면서 얘기했지만, 냉전이 완화, 냉전 분위기가 조금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는 언제부터냐라고 물어보면 명확하게 이걸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걸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발표를 해서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냉전 체제는 미국의 닉슨 독트린으로 긴장 완화의 분위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냉전이 처음 성립됐을 때 빡세게 긴장해 있던 그 분위기가 닉슨 독트린 이후에 조금 부드러워진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의 내용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써놔도 되고요. 떠올려 보자고요. 닉슨 독트린은 아직 뭐 하는 중이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발표된 겁니다. 아직 미국이 철수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예요. 1969년이거든요. 닉슨 독트린 연도 이런 거 외워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따가 나중에 다음 수업에서 다 연도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줄 게 있습니다. 자,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수행하는 중에 좀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게 발표가 됐다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모든 조약상의 공약을 지킬 것이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이거나 혹은 미국의 안보와 지역 전체 안보에 직결되는 국가의 자유를 어떤 핵무장한 국가가 위협을 하면 미국이 거기를 도와주긴 줄 거야. 세 번째, 그 밖에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예를 들면 핵무장 국가가 위협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미국은 침략을 받은 국가의 요구가 있으면, 좀 도와달라라는 요구가 있으면 그의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건데, 그러나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가 자국의 방어를 위해 인력을 제공한
1차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봐봐. A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B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A가 B를 침략했습니다. 이 B라고 하는 나라는 미국이랑 친해요. 미국이랑 친해. 요런 상태예요. 자, 그랬을 때 근데 A라고 하는 나라가 핵무장한 국가가 아니에요. 핵무장한 국가가 아니야. 핵무장한 국가가 아니야. 그래도 B가 미국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뭐래? 적절한 군사적 경제적 원조를 제공할 거래요. 그런데 어찌됐든 미국은 직접 위협을 받은 국가, 이 B라는 나라가 자국의 방어를 위해서 사람, 인력, 군대를 제공할 1차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한다. 즉 B가 일단 한번 너희가 군사적으로 좀 버텨봐라 이거죠. 미국에게 바로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좀 너희들이 일단 좀 버텨봐라라는 거예요. 핵무장 국가가 아니면. 이렇게 한번 읽어볼 수 있죠, 이거를. 버텨봐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미국이 좀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좀 줄여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줄여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닉슨 독트린은. 이해를 그렇게 해보시면 돼요.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군사적 대립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 한 군사적 대립에 가급적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군사적 개입을 좀 줄여나가겠다. 이를 계기로 즉 미국이 이제 냉전체제 대립 속에서 아무데나 전쟁과 관련해가지고 군사적 대립이 발생하면 여기저기 다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그런 개입을 좀 줄일 거야 라고 하면서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 베트남 전쟁에서 뭔가 발을 빼려고 하는 수순을 보이는 거기도 합니다. 발을 빼려 요렇게 발표하고 이제 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제 긴장의 분위기, 전 세계 초강대국 중에 하나인 당시에 소련과 미국이라고 하면 그 초강대국인 미국이 군사적 개입에 대해서 좀 줄여나가겠다. 그러면서 이제 냉전의 긴장이라고 하는 게 조금 풀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닉슨 독트린을 긴장 완화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은 핑퐁 외교, 그래서 뭐 진짜 탁구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핑퐁 외교를 전개하면서 교류를 확대했고,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만나게 됩니다. 19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직접 어디에 가요? 중국에 갑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그 이야기부터 조금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얘기할게요. 이 이야기부터. 그래서 요 닉슨 독트린이 몇 년? 1969년 이후에 1972년에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마오쩌둥 주석과 만나게 되는 모습들. 그래서 정상회담 중에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이 수교를 맺는 거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의 결과 1979년 미국과 중국이 공식 수교를 맺습니다. 1979년에요. 그래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 닉슨 독트린으로 긴장 완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아까 다 봤죠. 그래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이제 철수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핑퐁 외교를 통해서 마오쩌둥 주석과 만나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수립을 1979년에 국교 수립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냉전 완화의 분위기 속에서 이번에 미국과 소련의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소련. 자, 미국도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두 나라를 골라봐라 라고 하면 뭐예요? 미국과 소련이잖아. 그래서 미국과 소련이 뭘 맺냐면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고 하는 걸 맺습니다. 요걸 영어로 했을 때 앞글자를 따면 SALT, SALT라고 부르거든요. SALT. 자, 전략무기 제한 협정을 해서 예를 들면 핵무기, 그 다음에 뭐 잠수함, 미사일 탄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핵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던가 이런 전략 무기를 서로 제한하는, 줄이자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더 만들지 말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1971년에 솔트 1이라고도 얘기해요. 첫 번째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 만들어지고 다음에 1979년에 2차 솔트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 이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요런
냉전 완화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먼저 봐두세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 체결되고 있는 모습. 그러면 이번에는 어디로 가볼 거냐면 이 냉전 완화 분위기 속에서 또 그런 게 잘 드러날 만한 나라 독일 이야기입니다. 자, 서독의 당시 총리가 누구였냐면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총리입니다. 브란트 총리, 이 빌리 브란트 총리도 어떤 동방정책이라는 걸 내세웁니다. 이거 키워드로 좀 알아두세요.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빌리 브란트 총리가 동방정책을 내세워 동쪽 지역으로 가겠다. 뭐예요? 동독이라던가 공산주의 진영과 조금 교류를 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왜? 이런 게 있으니까 긴장 완화가 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게 또 가능했던 거죠. 이거 다 이해를 해보셔야 돼요. 내세워서 동독과의 교류를 확대하고요. 그리고 1973년에는 심지어 서독과 동독이 같이 손잡고 유엔에 가입합니다. 유엔이죠. 국제연합이면. 유엔에 가입을 합니다. 이렇게 냉전 체제가 조금씩 완화되어 가면서 공산주의,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념보다 스스로 각국의 나라들의 이익을 좀 더 중시하는 경향이 7, 80년대부터 조금씩 더 강화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자료가 조금 우리 교과서에 부족해서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들 좀 가져와 봤습니다. 서독의 동방정책과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서독의 브란트 총리는 동독을 포함해서 동쪽 지역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화해와 교류를 강조하는 무슨 정책? 동방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폴란드 피해 많이 봤잖아요. 독일이 폴란드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입은 폴란드를 방문했는데 근데 이때 폴란드는 공산주의 국가였단 말이에요.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독일 국민을 대표해서 유대인 희생자 추모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이제 가서. 그러니까 뭐 이제 확실히 조금 더 화해라던가 아니면 좀 긴장 완화의 제스처를 확실하게 취해주는 거죠. 아무리 그래도 총리가 다른 나라의 유대인 추모비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쉬운 일 절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이 당시의 모습이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브란트 총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는 한 나라의 총리로서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지만 개인이 보여줄 수 있는 사죄로 여겨져서 세계에 감동을 주었다. 이후에 동서독 기본조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체결이 됐는데 우리 교과서에 따르면 요걸 좀 봐주시죠. 같이 손잡고 유엔에 73년에 가입하게 되는 모습. 여전히 베를린 장벽은 있지만 조금씩 동독과 서독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이 조금씩 완화되어 가고 있고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좀 이따가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냉전의 해체를 살펴볼 건데 그 냉전의 해체는 같이 볼 수밖에 없어요. 한쪽 축. 자, 얘들아, 냉전의 양쪽 축을 따지자고 하면 하나는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자유, 민주주의 진영이고요.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역사는 이미 스포일러가 좀 돼 있잖아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이 냉전 체제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련은 어떠한 루트를 거쳐서 무너지게 됐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소련의 해체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소련의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냉전의 한 축을 형성했던 소련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요. 흐르쇼프, 아까 쌤이 얘기했었죠? 언제 얘기했어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얘기했었죠. 니키타 흐르쇼프. 이 흐르쇼프라는 사람 체크해 두세요.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모로 할게요. 자, 이 흐르쇼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흐르쇼프는 그 앞에 있었던 스탈린이 문제가 많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우리 자본주의 국가와 관계 개선을 조금 해보자라고 하면서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르냐? 평화공존이라는 걸 내세웠다라고 하는 키워드로 얘기를 합니다. 이 평화공존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렇게 흐르쇼프가 평화공존을 얘기하니까 다른 한쪽에 있었던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야, 니들 뭐하냐?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적 이념 대립이 또 나타날 수밖에 없죠. 요러면서 요 시기 아까 얘기했던 중소 분쟁이 또 이념적 대립도 있는. 야, 니들 자본주의 국가들이랑 손잡아? 평화공존? 뭐 하는 거야? 라고 중국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니들 말 들으면서 우리 완전 빡세게 전쟁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 세우고 우리 막 빡세게 사회주의 체제 막 밀고 나가고 있는데 니들은 뭐? 자본주의 국가랑
평화공존이라고 하는 느낌인 거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중소 분쟁의 또 하나의 이런 모습도 이어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흐르쇼프 쪽은 이 보수파는 어느 보수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마다 진짜 다른 거예요. 어떤 보수파? 공산주의 보수파들 얘기하는 거죠. 야, 니들 무슨 자본주의 국가랑 평화공존이라고 하면서 보수파의 반발로 흐르쇼프가 축출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후에 브레즈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또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 브레즈네프 시기에 좀 이렇게 소련이 총체적 난국에 빠지게 됩니다. 석유파동 있죠? 석유파동. 1970년대 석유값이 엄청나게 오르는 석유파동에 대응하지 못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요. 1980년대가 되면 공업화 이런 것들 거의 이제 속도도 막 느려지면서 경제 성장도 느려지고 그리고 공산당 중심, 일당 중심의 관료 체제라고 하는 것 정말 서로 견제가 되지 않는 고인물은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공산당 관료 체제가 강화되면서 부정부패 문제가 더 터져 나오게 되고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썩어가고 일당 독재 가운데에서 부정부패는 늘어나고 이걸 국민들이 보면서 국민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1980년대 초반 언저리 정도부터요. 80년대 초반 언저리 정도부터요. 그런데 이제 등장합니다. 1985년 여러분들 요 연도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1985년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한 누구? 요것도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흐르쇼프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쌓여왔었던 소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내놓습니다. 하나는 페레스트로이카, 하나는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걸 내세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 용어도 다 알아주셔야 돼요. 개혁이라는 뜻이고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면 개혁,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면 개방이라고 하는 걸 뜻합니다. 개혁 개방 정책,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누가? 고르바초프가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공산주의적 냄새가 아니죠. 이거 자본주의적 냄새죠. 자본주의적 냄새. 기업의 이윤 추구 보장. 그리고 이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 무슨 말과 똑같다?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한다라는 말과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한다던가. 그리고 공산당에 의한 언론 통제를 완화시킨다던가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부정부패나 이런 게 아니라 일당 독재 이런 게 아니라 좀 민주화하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서 동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들?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이겠죠. 동유럽 국가들에게 우리는 간섭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르바초프는 어떻게 보면 소련을 살려보려고 한 건데 역설적으로 소련을 해체시킨 장본인이 됐죠. 소련을 해체시킨 장본인이 됐어요.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요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얘기했던 고르바초프고요. 우리 교과서에 사진이 있죠. 유명해요. 여기 앞머리에 여기에 보면 여기 한반도 모양의 이런 반점이라고 해야 될까? 여기 있어가지고 고르바초프가 요걸로 또 유명했었죠. 자, 고르바초프의 정책 다른 교과서 금성 교과서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개혁개방 정책 한번 보도록 하죠. 페레스트로이카 무슨 뜻? 개혁이란 뜻이라 그랬습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은 소련과 같은 국가가 새로운 질적 상태로의 전환, 새로운 좀 더 나은 상태로의 전환, 즉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지금까지 좀 정치적으로 썩어 빠졌던 체제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로 평화롭게 이행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 나는 페레스트로이카의 모든 과정을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추진할 것이다. 하나 더 뭐 있었죠? 개방이라고 하는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유럽에는 제각기 다른 사회체제를 가진 국가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는 꾸준히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해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 나라 인민이 결정하고 선택할 문제입니다. 우방국이든 동맹국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주권을 제한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아까 본문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불간섭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방침을 대외 정책으로서 또 밝히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살펴봤었냐면 여기까지, 그러나 앞부분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자, 봐봐요. 이런 것들을 추진했는데 경제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사실. 공산주의 체제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다른 것들을 도입을 했는데 이미 쌓여왔던 문제가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나아지지 않았는데 다른 쪽에는 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거 뭐였죠? 개방이었죠. 글라스노스트의 영향으로 소련이 뭐예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이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여러 소비에트 공화국들이 합쳐져 있는 연방 국가란 말이에요. 소련은 이 소련 연방 내에 여러 공화국들이 구성국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이 국가들이 그럼 나 독립할래 라고 하는 움직임들이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 독립할래. 그래서 소련 연방 내에 각 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써두세요. 옐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러시아 공화국이라고 하는 건 뭐야? 소련 연방 내에 있는 공화국 중 하나예요. 물론 이 러시아 공화국이 소련의 중심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이 그냥 이때 이제 옐친의 주도하에 독립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걸 추진해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각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했잖아. 그래서 러시아 공화국 대통령이었던 옐친도 이 독립국가 연합을 출범시키면서 소련이 해체되고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이제 사퇴하게 되는 모습. 즉 뭐예요? 이제 소련이 1991년 해체됐습니다. 이렇게. 이거 봐봐요. 자,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라고 하는 걸 추진하자 경제적인 건 안 나아졌는데 뭔가 좀 열리면서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되고 좀 민주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그럼 우린 연방 탈퇴해서 독립국가로 갈래 라고 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빠져나가는 가운데에서 당시에 러시아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옐친의 주도 아래에 그러면 빠져나가는 나라들이 우리가 연방국가까지는 아니고 우리가 좀 이렇게 느슨한 연합체로 좀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정도의 구성을 우리가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소련 구성국가에 들어가 있었던 모든 나라가 이 독립국가연합 CIS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냥 안 들어온 나라들도 있는데 몇몇 나라들을 또 이렇게 묶어가지고 독립국가연합을 만들면서 기존에 있었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묶어서 소련이라고 하는 요 나라는 없어지게 된 거죠. 소련이 해체된 겁니다. 1991년입니다. 그래서 냉전의 한 축이 무너지면서 이제 냉전 체제도 끝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 독립국가연합이 이번에 수능 문제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로 나왔습니다. 독립국가 연합이. 자,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독일과 동유럽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었는지. 사실 이 소련 연방 내에 여러 공화국이 독립을 선포한다 했을 때 많은 나라들이 어디에 속해 있겠어요? 여기에 속해 있겠죠.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겠죠. 자, 독일 한번 보죠. 독일이 다시 통일되는 모습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독 주민들은 서독과의 경제 격차가 점점 커요. 서독은 당시에 세계에서도 손꼽히게 잘 나가는 국가였습니다. 근데 동독은 점점 못 살아가는 거야. 같은 독일이었는데. 그럼 동독 사람들 화나겠죠. 우리 공산주의 뭐야? 점점 못 살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에요. 경제적 격차가 커지자 서독으로 탈출을 감행하면서 동독에서도 통일하자. 우리도 공산주의고 뭐고 민주화 시켜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독일은. 그 결과 동독에서 이제 그러면 여행 자유화, 자유롭게 좀 이렇게 오고 갈 수 있는 여행 자유화 정책이 발표되었고, 이런 과정들 속에서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듬해 1990년이죠. 1990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동독에서 첫 자유총선거가 시행이 되었고, 이 자유총선거에 의해서 구성된 여러 정부 의회가
통일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해서요. 동독이 독일 연방에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서독과 동독이 하나의 독일 연방공화국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990년에 통일이 완성이 됩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에 1990년 통일이 되는 이런 모습들. 자, 그러니까 딱 소련이 한창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때 동독과 서독도 합쳐지는 이런 모습들 살펴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나라들 같은 경우에 몇몇 나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 먼저 보면 이게 사진을 안 넣어놨네요. 사진 안 넣어놨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의 사진은 여러분들 내가 맨 앞에 썸네일로 세워놨던 오른쪽에 칼라 사진이 베를린 장벽 붕괴 사진,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베를린 장벽 붕괴의 사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소련과 동독 외에도 동유럽 여러 나라들에서 개혁 요구가 분출해 나오게 됩니다. 자, 몇 가지 키워드들 위주로 좀 가져가 볼게요. 자, 폴란드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수능 볼 거면. 자, 폴란드에서는 역시 자유총선거에서요. 이 사람 이름 기억해 주셔야 돼요. 레흐 바웬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조선공 출신입니다. 노동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당시에 폴란드 정부가 그냥 1980년쯤 해가지고 노동자들을 싸그리 한번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정부에서는 자유로운 노조, 각각의 노동자들이 개별적으로 만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근데 바웬사가 이 싸그리 잘려버린 이 상황들 속에서 자유노조였던 노조 이름이 연대, 우리나라 번역을 하면 연대라는 이름의 이 자유노조를 운영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름을 얻게 되고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자유총선거에서 바웬사가 이끄는 자유노조 연대가 승리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비공산당 정권이 1989년에 수립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폴란드 정부의 국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이 바웬사라고 하는 사람. 바웬사. 요쪽 폴란드에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헝가리에서도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가 아니라 다당제라고 하는 게 도입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제를 규정한 헌법이 마련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바츠라프 하벨이 주도하는 민주화 운동이 이어지면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이 됐는데, 우리는 요때 요 혁명을 뭐라고 부르냐면 벨벳 혁명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조금 체코슬로바키아의 혁명 이름을 적어두고 이런 혁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공산당 정권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는 거야? 앞에서도 동독도 무너지면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무너지는 것이. 자, 통일이 되면서. 그리고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여기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티토 어디서 봤었죠? 우리 제3세계에서 봤었죠. 제1차 비동맹회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렸던, 거기에 누가 주도했다 그랬었냐면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이런 사람들이 주도했다고 했습니다. 티토를 중심으로 독자 노선을 걷고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에서도 티토가 사망한 이후에 민족주의가 대두하면서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가 여러 연방국가였거든요. 유고슬라비아도. 그래서 그 내부를 구성하고 있었던 여러 공화국들이 분리 독립을 해달라라고 하는 요구들이 막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폴란드를 좀 키워드 위주로 봐주시고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벨벳 혁명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로서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주제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중국입니다. 자, 중국을 다시 처음부터 좀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언저리쯤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었던 내용이 뭐였냐면 제2차 국공합작이었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 이후에 이제 여러 전쟁을 통해서 중일전쟁이라던가 이런 걸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일본과 싸워나가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 와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중국에서는 장제스의 국민당과 마오쩌둥의 공산당 간의 내전이 발생합니다. 국공내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1949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을 이끌고 있는 마오쩌둥은 강력한 사회주의 개혁을 추진해 나갑니다. 은행이나 각종 기업을 국유화한다던가 농업, 상공업을 집단화시키고 토지개혁 같은 사회주의적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창 사회주의적 정책을 밀고 나가는 가운데 옆에 있었던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의 또 하나의 주도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이 국가가 흐르쇼프가 집권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흐르쇼프의 평화공존 원칙에 반대해서 중국식 사회주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요게 또 아까 뭐였던 거예요? 중소 분쟁의 이념적 사회주의 이념 대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평화공존 원칙에 반대해서 우리 중국식의 사회주의를 건설하겠다라고 하면서 자, 전체 인민들을 좀 이렇게 조직화시켜서 좀 이렇게 집단화시키는 방식으로 인민공사라고 하는 걸 조직을 해서 대약진 운동이라고 하는 대규모 공업화 정책을 펼치게 돼요. 대약진 운동. 요거 이제 다른 교과서에 있는 설명을 가지고 왔어요. 대약진 운동을 보면 1958년부터 60년대 초까지 농촌을 중심으로 인민공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은 요 조직을 통해서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자, 노동 집약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가장 쉬운 표현으로 조금 속되지만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얘기하면 노동 집약적인 방법은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농업 그리고 공업 발전을 이루고자 벌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강 생산 열심히 하자. 근데 철강 기술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 있는 농기구 갖다 집어넣고 이래가지고 철 녹여가지고 철 만들고 와 철강 생산량이 늘어서 진짜 이랬었어요. 당시 대약진 운동 때. 공업 발전 이런 상황이고 농업 발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대약진 운동 때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발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대실패를 합니다. 대약진 운동이란 이름이지만 대실패 운동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마오쩌둥에게 엄청난 흑역사가 되죠.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실패한 게 아니에요. 잘못 써 있어요. 대실패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이때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대실패합니다. 이걸 주도했던 마오쩌둥 정치적 책임이 없을 수가 없겠죠. 대약진 운동이 실패했으니까. 그러면서 마오쩌둥이 잠깐 뒤로 밀려납니다. 대약진 운동이 너무 거하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류샤오치, 덩샤오핑 이런 실용주의 경제 정책 조금 우리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들은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용주의적 정책이 추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건재했던 마오쩌둥 이렇게 물러나갈 수는 없다는 느낌이었고요. 그래서 마오쩌둥이 다시 한번 정치적 영향력을 굳건하게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진행했었던 사건이 바로 이 문화대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지금 이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추진하던 사람들을 뭐라고 다 몰아붙이냐면 너희들 자본주의적 것들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미국의 노예 아니야? 미국의 스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느낌 있죠. 실용주의적 경제정책, 너희들 지금 자본주의적 요소를 가지고 오려는 거야? 우리 순수한 공산주의는 어디 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을 일으켜서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추진하던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마오쩌둥이 권력을 장악합니다. 자,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가져와 보자. 마오쩌둥이 사회주의적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소련이랑 약간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대약진 운동을 했는데 대약진 운동이 거대하게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책임으로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얘기를 했던 류샤오치라던가 덩샤오핑 같은 사람들이 집권을 했는데 이대로 물러나기 싫었던 마오쩌둥은 문화대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그들을 밀어내고 다시 한번 권력을 장악하게 되죠. 이 문화대혁명 시기의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어린 학생인 홍위병, 사실상 마오쩌둥에게 세뇌된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린 학생 조직인 홍위병을 앞세워서 공산주의 원리에 위협이 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이 제거가 그냥 제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갖다 부셔요.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의 전통적인 문화 이런 것들 공산주의와 반대되는 것들 너무 옛날 전통 꼬리적 것들이다라고 하면서 다 갖다 부시고 문화재 파괴되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홍위병, 그렇죠? 홍위병들은
여기 이제 붉은 완장을 차고요. 손에 책 하나씩 딱 들고 다니는데 그 책이 대부분 뭐였냐면 마오쩌둥 선집, 뭐 마오쩌둥 어록 이런 것들을 들고 다녔다고 하죠. 사실상 진짜 마오쩌둥에게 세뇌된 어린 학생들, 이런 홍위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막 공산주의 요소에 조금 어긋나면은 뭐 사람 두들겨 패고 뭐 옛날 전통 유교 문화 이런 거 어디서 막 다 갖다 부수고 막 이러면서 전통 문화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이때.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 근데 이제 문화대혁명은 1976년에 끝나게 되는데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자,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요. 아까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이끌었었던 누구? 이 덩샤오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 자, 80년대로 넘어가겠죠. 덩샤오핑은요, 아까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폈다고 했잖아요. 이걸 내세워요. 흑묘백묘론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도 있을 수 있어요. 백묘론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합니다. 이게 덩샤오핑의 키워드입니다. 흑묘백묘론이 뭐냐? 우리 교과서에 있죠. 흑묘백묘는 검은색 고양이, 하얀색 고양이라는 뜻이에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약간, 그러니까 완전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든 좀 실용주의적 정책이든 일단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으면 된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하든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실용주의적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도 들어올 거 들어오고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2년 덩샤오핑이 잠깐 실용주의적 경제 정책을 시행하던 대약진 운동 막 실패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처음 언급한 이후에 1980년대 덩샤오핑이 완전 집권한 이후에 시장 경제를 대표하는 용어가 되었다. 그래서 개혁개방 정책의 상징이 됐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동남해안 지대에 경제특구도 설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자본들, 외국 자본들도 받아들이면서 많은 경제 성장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도 성장하고 생활 수준도 향상되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혁 개방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새로 들여와요. 뭐 자본주의적 요소나 이런 것들도 다른 나라로부터 들어오고 많은 것들이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하나만 딱 꼭 집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양모운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 안 나나? 양모운동. 서양의 기술, 서양의 군사력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중국의 전통 문화는 그대로 두겠다. 그게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서양의 것들, 그러니까 다른 나라 외국의 것들, 자본주의적 요소 도입하고 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에 있는 그런 경제적 요소들을 도입을 해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뭐에 대한 욕구도 생기냐면 개혁, 개방 조금씩 풀려나는데 우리 정치 민주화는 언제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래서 개혁과 개방에 따른 급속한 경제 성장은 자, 봐봐요. 빈부격차가 커지는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당원 그리고 공산당 관료들이 썩어 빠진 이 정치 부정부패의 문제에 대한 비판의식도 쌓였고요. 우리의 정치 민주화는 언제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 그래서 봐봐. 빈부격차가 커지고 공산당 당원 관료의 부패에 대한 불만이 쌓여서 정치 민주화 요구 당연히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89년天安門 광장, 천안문 광장이라고도 하죠. 수천 명의 시위대가 모여서 우리 정치 민주화해달라, 정치 개혁해달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덩샤오핑 당시에 집권하고 있었던 덩샤오핑 정부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우리는 이 사건을天安門 사건이라고 하죠. 천안문 사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모습들 우리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덩샤오핑까지요. 자, 그러면 이제 탈냉전 시대 여기 마지막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1980년대 중반이라고 딱 찍어버리면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요. 중국도 덩샤오핑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소련에서는 1985년 고르바초프가 집권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정책들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개방, 글라스노스트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소련, 물론 동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습니다. 아까 봤잖아요.
폴란드의 자유노조 연대가 바웬사가 이끌고 있는 이 연대가 승리하면서 비공산당 정부가 들어서게 됐고요. 체코슬로바키아의 벨벳 혁명, 또 헝가리의 다당제, 이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989년 미국과 소련 양국의 정상이 몰타라고 하는 곳에서 회담을 엽니다. 몰타 회담이라고 하는 걸 개최하게 되고요. 이 몰타 회담이 나오면 즉시 뭐예요? 냉전의 종식을 선언합니다. 우린 평화를 지향한다 라고 하는, 이제 냉전은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냉전의 종식을 선언하는 이 몰타 회담, 아주 상징적인 회담이라고 볼 수 있겠죠. 1989년 냉전 종식을 선언했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 페이지 남았습니다. 전후 경제질서의 재편, 그리고 밑에 지역화와 블록화라고 하는 파트인데요. 자,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시기가 좀 들쭉날쭉한데 일단 주제별로 좀 가보자고. 이거 전후라고 했을 때 저 전후 언제예요? 제 2차 세계대전 시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시기요. 자,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4년 미국의 브레턴우즈라고 하는 곳에서 경제와 관련, 왜냐면 1944년, 즉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전에 세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겪은 적 없었던 대규모의 경제 위기를 겪었어요. 그게 1929년부터 시작됐던 경제 대공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경제 대공황 때문에, 경제 대공황 이후에 전쟁까지 벌어지게 됐고, 그러면 각국은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경제 질서를 어떻게 굴려야 할 것인가? 그래야 문제가 좀 덜 생길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 경제 질서 재편, 그리고 무역 자유화에 대해서 논의하는 브레턴우즈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944년이었습니다. 이 브레턴우즈 회의에 의해서 앞으로 이어지게 될 체제를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연합국 대표들이,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합국 대표들이 미국의 달러화를 국제무역의 주거래 통화로 삼는다. 여기까지.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래 통화로 삼는다. 말이, 여러분들 혹시 뉴스를 많이 봤으면 이 말이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달러를 뭘로 삼는다? 같은 말입니다. 기축 통화로 삼는다. 자, 이제 전 세계 어딜 가든 달러면 통한다, 이런 뜻이에요. 주거래 통화로 삼는다. 그리고 이제 미국 달러를 금과 일정한 비율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고정환율제를 채택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은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일단 이런 것들이 일단 브레턴우즈 회의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됐구나. 세계 경제 질서 재편, 자유, 무역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브레턴우즈 회의가 열렸구나. 그리고 내용, 미국의 달러화를 기축통화로 삼는다 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름 정도로만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레턴우즈 회의에 따라서 이 두 기구가 여기서 결정된 겁니다. 이 두 기구가 설립됩니다. 국제 부흥개발은 IBRD, 그 다음에 우리도 도움을 받았었던 국제통화기금 IMF 같은 것들이 이 회의의 결과물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 원조, 국제무역 증진, 그리고 외화가 부족한 나라들을 좀 지원해 주다던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이라든가 IMF, 국제통화기금 같은 것들이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또 이제 무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국가 간에 관세를 조정해서 조금 더 자유무역을 좀 촉진하면 좋지 않을까? 무역이 좀 자유롭게 이어지면 세계 경제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국가 간 관세를 조정해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요게 이름이에요. 이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는데요. 이 체결이 됩니다. 이게 이제 1947년에 처음 이제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가트라고 하는 게 국가 간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국가 간에 서로 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안 됐냐면, 강대국들이, 좀 경제적으로 강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기 나라의 경제, 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을 때, 그런 입장을 보였을 때 그걸 제재하거나
그걸 좀 막을 수단이 없어요. 다시 한번 좀 여기에 더 있어 보이는 표현으로 있으니까 강대국들이 자국의 무역 이익을 위해서 불공정한 무역 행위를 하거나 이랬을 때 그걸 막을 수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단속할 필요성이 늘어나게 되죠. 강대국들이 이런 것들을 하면. 그래서 가트가 아니라 이런 협정 수준이 아니라 세계 무역을 단속할 뭐가 필요하다? 경제 기구가 필요하다.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각국의 무역 불균형 그리고 마찰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출범하게 된 게 뭐예요? 세계 무역기구 WTO 바르샤바 조약기구랑 이름이 똑같네요. 약자가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955년이고 이 이후는 세계 무역기구 체제인 거죠. 세계 무역기구 체제인 거죠. 그래서 경제 질서와 관련해서 이런 키워드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화, 블록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본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각 국가들이 서로 좀 경제 협력을 위해서 야, 우리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좀 이렇게 같이 좀 묶어서 좀 해볼까? 요런 지역들끼리 같이 좀 묶어서 해볼까? 라고 하는 거죠. 지역별로 좀 묶이게 되고, 그리고 묶는다는 것 자체가 블록화잖아요. 블록을 만든다. 라고. 경제 블록. 이런 표현도 우리 봤었잖아요. 그래서 협력체를 구성한다. 라고 하는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예요? 유럽이죠, 유럽. 1950년 이후 유럽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모색하기 시작을 했고요. 1992년에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게 조인이 되면서 이 조약이 1993년에 발효되거든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출범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단일화폐도 만들고 경제 통합을 추구하게 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주시면 돼요. 일단 키워드로. 자, 92년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93년 유럽연합, 우리가 알고 있는 EU가 출범을 하게 되고 유럽연합은 경제적으로도 단일화폐를 사용을 하고 경제적 통합을 추구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만 딱 현재 상황에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건 자,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뉴스에서 많이 봤어요? 브렉시트라고 해서 지금 이 EU에 어느 나라는 없어요? 영국은 탈퇴한 상태입니다. 물론 EU에 안 들어가 있는 유럽 국가들도 몇 개 있겠지만 영국이 나간 거는 영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죠. 그러니까 영국은 현재 EU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교과서에 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있어서요. 그냥 한번 흐름만 봐줍시다. 이전에. 자,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 국민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평화정책을 위해서 유럽 통합을 추진을 했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래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라고 하는 게 처음 만들어집니다. 6나라가 유럽 이 석탄과 철강과 관련해서 좀 경제적으로 먼저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독일 통일할 때 독일 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 통일 과정을 보면 경제 통합부터 해보자라고 하면서 프로이센이 관세 동맹을 주도했었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럽이 정치적 통합, 완전한 통합을 이루기 전에 경제 통합부터 조금씩 해보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를 기반으로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아까 교과서에서 봤었던 1900 이런 공동체 여기 보면 유럽 아까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면 많이 앞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한번 어디에 있는지 선생님도 찾아보고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앞으로 쭉 가봅시다. 냉전의 완화. 이 앞에 보면 독자 노선의 유럽 경제 공동체라고 하는 게 구성됐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약자를 잘못 알려줬죠. 유럽 경제 공동체 EC입니다. 선생님 EC라고 했죠. EC는 다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왜 이렇게 길게 굳이 왔냐면 분명히 내가 아까 EC라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 알려준 것 같아서 얘기했죠. 유럽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후에 유럽 공동체로 발전했고 추후에 유럽 재판소, 유럽 의회 등이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정치적, 사법적 그리고 경제적 통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1992년에 조약이 조인되고요. 조약에 사인을 하고요. 그 조약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3년에 발효가 되면서 유럽 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1992년, 유럽 연합 출범은 93년입니다.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로가 통용이 되고요. 쭉쭉쭉 회원수도 확대되고 영국은 빠져 있다. 뭐 이런 것들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우리 교과서에 있는 설명이에요. 유럽 공동체 12개국이 유럽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합의한 경제, 화폐 통합, 경제, 외교, 안보 정책, 내정, 사법에 대해서 협조를 하자라고 하는 걸 목표로 하는 조약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지역 블록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런 게 있구나 봐주시면 돼요.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는 게 있구나. 남부아프리카 지역에 남아프리카 관세동맹이라는 것도 있구나. 자, 그런데 이제 몇 가지는 좀 우리가 속해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보죠.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에이펙이라고 하는 게 설립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요것도 한번, 요게 이제 문제로 나와봤던 적이 있어요. 1992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 세 나라가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게 자유무역협정이죠. FTA가. 그래서 북미, 북아메리카 자유무역협정, 나프타라고 하는 걸 성립시켰는데,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멕시코의 문제로 엮어가지고 냈던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2개 정도는 조금 키워드로 좀 가져가 주시면, 자, 지도 한번 보죠. 그래서 여기 유럽연합 묶여있는 거 보이고, 아까 봤던 남아프리카 관세동맹 있고,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그리고 이렇게 묶여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있고요. 여기에 나프타, 아까 얘기했다 그랬죠?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나프타 총회하고 있고, 아까 잠깐 지나갔었던 남미, 남부 공동시장. 여기는 여러분들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좀 위주로,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방금 봤던 에이펙이라던가, 특히 나프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조금 구성국이 3개밖에 안 되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있구나 한번 봐두시면 될 것. 연표 얘기하겠다고 하고 갑자기 그냥 수업을 끝내버리려고 해가지고 수업이 길어져서 말하다가 마지막에 살짝 잊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연표를 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 보면 그 설명란에 링크로 요 연표를 좀 볼 수 있도록 해 놓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 구글 드라이브든 뭐 어떻게 파일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좀 볼 수 있게 할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트루먼 독트린 마셜 계획이 발표되면서 코민포럼, 코메콘이 설립이 됐다. 베를린 봉쇄가 요때 이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대서양 조약기구 만들어지고 요에 대한 반발로서 여기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중국은 따로 뒀어요.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기타 부분에다가 예를 들면 가트가 체결된다던가 우리 6.25 전쟁 같은 것도 집어넣어 놨고요. 여기 독자노선이나 비동맹에 관련된 것들 몇 개는 또 집어넣어 놨습니다. 평화 5원칙 반둥회의라던가 또 쿠바 미사일 위기, 베를린 장벽.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2개가 엮여 있으니까 미국, 소련 이렇게 엮어서 묶어놨고요. 베를린 장벽이 건설되는 것도 양쪽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묶여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때 잠깐 또 이렇게 프랑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탈퇴하는 모습, 그 뭐 아세안 창설 같은 거 한번 봐두시면 되고요. 닉슨 독트린이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 모습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때 이제 전략무기 제한 협정, 그리고 문화대혁명이 지금 쭉 이어지고 있어요.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 실패 이후에, 그다음에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이제 철수하고 있습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이후에 73년에 75년에 북베트남의 승리로 끝났고요. 마오쩌둥이 사망하면서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끝나고 있어요. 그다음에 79년에 미중 국교가 수립됩니다.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요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한번 만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미중 국교가 수립이 되고, 자, 85년에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에 취임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련 붕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몰타 회담으로 여기 보면 쭉 보면
냉전 종식을 선언했고 베를린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독일이 통일되는 90년에 통일되는 모습. 테난먼 사건 89년에 있었고요. 여기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본다면 폴란드의 바웬사 정권이 만들어진 것도 이때입니다. 89년이고요. 그래서 이때 소련이 해체되면서 CIS 독립국가연합이 91년에 만들어지는 모습. 그다음에 92년에 마스트리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연합이 93년에 출범하는 모습. 그리고 아까 가트 체제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속에서 좀 세계 무역 기구가 필요하다, 국제 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 문제점 속에서 문제 의식 속에서 세계 무역 기구가 95년에 만들어지는 모습. 그리고 중국 부분의 마지막 문단은 안 봤는데요. 중국이 이제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는 모습도 있어서 여기까지 일단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주제별로 각각의 내용들을 일단 흐름상 한번 이해를 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수능에서도 결국 요구했던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기, 연도와 관련된 문제들은 여기들을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추가할 거 추가해 보면서 진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업 많이 길었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해도 끝나지를 않네요. 해도. 그래서 지금 수업이 조금 아마 한 1시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마지막 수업도 길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에 뭐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뭐 생각을 해놨던 게 있는데 수업이 너무 길어져서 마지막 수업이지만 좀 빨리 끝내려고 하고요.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다음 강의도 올라올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주제이기는 하지만 다음 강의가 정말 마지막 강의입니다. 선생님 뭐 후기라면 후기랄까 얘기도 하고 2023년 세계사 수능, 2023학년도 세계사 수능을 같이 풀어볼 겁니다. 뭐 내용을 하나하나 본다기보다는 이 미래엔 세계사라고 하는 교과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했는데 수능으로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이런 팁들이라던가 이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공부들을 선생님이 좀 더 이야기를 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에서 수능 볼 학생들, 그리고 1년 동안 요 영상들 많진 않을 것 같은데 영상 끝까지 모든 영상을 다 봐주신 학생들 마지막 강의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모두 수고 많았고요. 그러면 다음 정말 마지막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